북시네마가 들려드리는 고전 명작 제인 오스틴 오만과 그 남자 편견. 본인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동네에 발을 들이는 순간 주변 가정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리거든요. 저 남자는 우리 집 딸 중 누군가의 것이라고요. 여보, 베넷 씨. 어느 날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더필드 저택에 드디어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거 들으셨어요? 베넷 씨는 못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들어온다니까요. 방금 롱 부인이 다녀갔는데 자초지종을 다 알려줬어요. 베넷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부인이 안달이 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싶어 하잖소. 듣는 거야 상관없지. 이 정도면 충분한 허락이었죠. 있잖아요. 롱 부인 말로는 잉글랜드 북쪽에서 온 젊은 부자라는데요. 월요일에 사두마차를 끌고 직접 내려와서 저택을 보더니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모리스 씨한테 바로 계약했대요. 성미가 절까지 입주할 거고 이번 주 안에 하인들부터 들어온다고요. 이름이 뭐요? 빅리라고요. 결혼은 했소. 총각이요? 아이고, 물론 총각이죠. 대재산가 총각. 연수입이 4천에서 5천 파운드래요. 우리 딸들한테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어째서? 그게 애들이랑 무슨 상관이요? 여보, 베넷 씨, 어쩜 그렇게 답답하세요? 그 사람이 우리 딸 중 하나랑 결혼하면 어떨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 정착하는 목적이 그거란 말이요? 목적이라뇨,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우리 딸 중 하나한테 반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면 바로 찾아가셔야 해요. 굳이 그래야 하나? 당신이 딸들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애들만 보내시오. 그 편이 나을 수도 있지. 당신도 딸들 못지않게 예쁘니까 빅리 씨가 당신을 제일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모르잖소. 어머, 과찬이세요. 저도 한때는 미인 소리 좀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척할 나이가 아니에요. 다 큰 딸이 5이나 되는 여자가 아직도 자기 미모 타령을 하면 되겠어요? 딸이 5이나 되면 보통 타령할 미모가 남아있지도 않지. 여보, 제발 빅리 씨가 오면 꼭 찾아가세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요. 딸들 생각을 좀 하세요. 그 사람 중 하나라도 자리를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윌리엄 경 내외도 갈 생각이래요. 평소에 새로 오는 사람한테 관심도 없는 분들이 당신이 안 가시면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체면 차리는 거 아니요. 빅리 씨도 당신을 만나면 반가워할 테고 내가 편지 몇 줄 써서 보내리다. 우리 딸 중에 누구든 골라서 결혼해도 좋다고 흔쾌히 동의한다고 말이요. 다만 우리 리지한테는 한마디 좋은 말 넣어줘야겠소.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리지가 다른 애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다고요. 제인만큼 예쁘지도 않고 리디아만큼 성격 좋지도 않은데 당신은 맨날 리지만 편애하잖아요. 다들 도토리키 제기지. 베네 씨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집 딸들처럼 어리숙하고 아는 것도 없지만 리지는 다른 애들보다 눈치가 좀 빠른 편이요. 베네 씨, 어쩜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깎아내릴 수가 있어요? 사람 속 뒤집어 놓는 재미로 사시는 거죠? 내 신경이 이렇게 약한데 동정심이라곤 없으시네? 오해요, 여보. 나는 당신 신경을 깊이 존중하오. 오랜 친구 아니요. 최소한 20년은 당신 입에서 신경 타령을 들어왔으니까. 아이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당신은 모르죠. 금방 나아질 거요. 그러고 나면 연수입 4천 파운드짜리 총각들이 동네에 줄줄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될 테니까. 그런 사람이 20명이 와봐야 소용없어요. 당신이 안 찾아가실 거잖아요. 여보, 장담하지. 20명이 오면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가리다. 베넷 씨라는 사람은 참 묘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치가 빠른가 하면 냉소적이고 과묵한가 하면 변덕스럽기도 했죠. 23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부인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끝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부인 쪽은 파악하기 훨씬 쉬웠습니다. 이해력이 부족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기분이 들쑥날쑥한 사람이었거든요. 기분이 안 좋으면 신경이 약해졌다고 생각했고 평생의 사업은 딸들을 시집 보내는 것이었으며 유일한 낙은 이웃집 소식을 듣고 갈 생각이 있었거든요. 다만 끝까지 부인에게는 안 간다고 우겼을 뿐이죠.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저녁까지도 부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비밀이 밝혀진 건 이런 식이었습니다. 둘째 딸이 모자에 리본을 달고 있는 걸 보더니 베넷 씨가 느닷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리지, 빅리 씨가 그 모자를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구나. 빅리 씨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부인이 삐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엄마, 무도회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롱 부인이 소개해주겠다고 했고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롱 부인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자기 조카 딸이 둘이나 있는데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여자라 난 그 사람을 안 믿어. 나도 안 믿소. 베넷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한테 기대를 안 건다니 다행이요. 부인은 대꾸하지 않았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딸 중 하나에게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키티, 제발 좀 기침 그만해. 내 신경을 좀 생각해줘. 갈기갈기 찢어지겠다. 키티는 기침에 센스가 없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는단 말이야. 재미로 기침하는 거 아니에요. 키티가 삐진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언니, 다음 무도회가 언제야? 엘리자베스가 2주 뒤라고 대답했습니다. 맞다, 2주 뒤인데? 부인이 말했습니다. 롱 부인은 전날에야 돌아온다니 그 사람이 빅리 씨를 소개해 줄 수가 없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여보, 당신이 유리하겠소. 롱 부인보다 먼저 알게 되니 오히려 당신이 빅리 씨를 롱 부인에게 소개해 줄 수 있잖소. 불가능해요, 여보. 불가능하다고요. 나도 그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소개를 해요? 왜 이렇게 사람을 놀리세요? 당신의 신중함에 경의를 표하오. 2주 만남으로는 확실히 사람을 알 수 없지. 하지만 우리가 망설이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는 거요. 어차피 롱부인과 조카 딸들도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롱부인이 친절하게 양보해주면 당신이 안 가겠다니까 내가 직접 가는 수밖에. 딸들이 일제히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부인은 이렇게만 말했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힘찬 감탄사는 무슨 뜻이오? 베넷 씨가 말했습니다. 소개라는 형식 그리고 거기에 부여되는 비중을 말도 안 된다는 거요? 나는 당신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소만 메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는 아가씨잖니? 두꺼운 책도 읽고 메모도 하고. 메리는 뭔가 지적인 말을 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메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빅리 씨 얘기로 돌아가자꾸나. 안 됐구나. 아빠가 빅리 씨를 싫어하신다니. 그 얘기를 좀 일찍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진작 알았으면 오늘 아침에 찾아가지 않았을 거 아니냐. 운이 없구나. 하지만 이미 방문을 했으니 이제 와서 인연을 피할 수는 없겠다.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넷 씨가 원한 반응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 중에서도 부인의 놀라움이 가장 컸는데 기쁨의 폭풍이 한바탕 지나고 나자 슬며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러실 줄 알았다고요. 세상에, 역시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베넷 씨. 내가 결국 설득할 줄 알았다고요. 딸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런 인연을 놓칠 뿐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기뻐라. 오늘 아침에 다녀왔으면서 이제야 말하다니. 장난도 심하시지. 자, 키티. 이제 기침 마음껏 해도 된다. 베넷 씨는 이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부인의 감격에 지쳤거든요. 너희 아버지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문이 닫히자 부인이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건지 모르겠다. 나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줄 아니? 그래도 너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지. 리디아, 아가. 네가 제일 어리지만 다음 무도회에서 빅리 씨가 너랑 춤을 출지도 몰라. 아이고, 리디아가 대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해요. 제일 어리긴 하지만 제가 키는 제일 크거든요. 그날 저녁 내내 부인은 딸 5을 총동원해 남편에게서 빅리 씨 이야기를 캐내려 했습니다. 대놓고 묻기도 하고 교묘하게 추측도 던지고 멀리 돌려서 떠보기도 했죠. 하지만 베넷 씨는 그 모든 시도를 유유히 피했고 결국 가족은 이웃집 레이디 루카스한테서 들은 간접 정보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레이디 루카스의 보고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윌리엄 경이 빅리 씨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다는 거예요. 젊고 놀라울 만큼 잘생겼고 상냥하기 그지없고 게다가 이게 결정타인데 다음 무도회에 많은 일행을 데리고 올 계획이라고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춤을 좋아한다는 건 사랑에 빠지기 직전이라는 뜻이니까요. 적어도 베넷 부인의 논리로는 그랬습니다. 빅리 씨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활기찬 희망이 가족을 감쌌습니다. 우리 딸 중 하나만 네더필드에 잘 자리 잡으면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머지도 부잣집 남자들을 만날 기회가 생길 테니까요. 이 대목에서 베넷 씨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또 한마디 날카롭게 받아쳤겠죠. 하지만 부인은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은 원래 듣고 싶은 말만 그런데 듣는 사람이었으니까. 막상 무도회장에 나타난 일행은 총 5명이었습니다. 빅리 씨, 여동생 둘, 큰 여동생의 남편, 그리고 젊은 남자 1명. 빅리 씨는 잘생기고 신사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인상이 좋았고 자연스럽고 꾸밈 없는 태도를 가졌죠. 여동생들은 세련된 차림의 멋진 여성들이었습니다. 매형 허스트 씨는 그냥 신사처럼 생긴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모든 시선을 사로잡은 건 빅리 씨의 친구 다하시 씨였습니다.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품위 있는 자태를 가졌거든요. 게다가 이 남자가 입장한 지 5분도 안 되어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연수입이 10,000파운드라고요. 남자들은 그를 멋진 사나이라 칭했고 여자들은 빅리 씨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선언했습니다. 무도회의 절반쯤 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그를 감탄의 눈으로 바라봤죠.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이 남자가 교만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깔보고 뭘 해도 즐거워하지 않았죠. 더비셔에 있다는 거대한 영지도 그 불쾌하고 거만한 인상을 구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빅리 씨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입을 모았죠. 빅리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금세 방 안의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고 활기차고 거리낌 없이 춤을 췄습니다. 모든 곡을 빠짐없이 춤추고는 무도회가 너무 일찍 끝난다며 아쉬워했죠. 네더필드에서 직접 무도회를 열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죠. 두 사람의 데뷔가 이토록 극명했습니다. 다하시 씨는 허스트 부인과 한 번, 캐롤라인 빅리와 한 번, 겨우 2번 춤을 추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홀 안을 서성이며 자기 일행하고만 간간히 대화를 나눴을 뿐이죠. 사람들의 판단은 확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만하고 가장 불쾌한 남자, 다시는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모두의 희망이었습니다. 특히 분노한 사람은 베넷 부인이었습니다. 그의 전반적인 태도도 눈에 거슬렸지만 자기 딸을 무시했다는 것이 분노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거든요. 엘리자베스는 다하시 씨 근처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빅리 씨가 춤판에서 잠깐 빠져나와 친구에게 다가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봐, 다하시, 너도 좀 춰. 혼자 저렇게 서 있는 꼴을 보기 싫어. 같이 추자고. 절대 안 춰. 나는 상대를 잘 모르면 춤추기 싫다는 거 알잖아. 이런 모임에서 춤추는 건 참을 수 없어. 내 여동생들은 이미 상대가 있고 이 방에 나한테 춤을 추라고 하면 벌 같은 여자밖에 없어. 나 같으면 왕국을 줘도 니처럼 까다롭게 굴지 않겠어. 맹세컨대 오늘 밤 이렇게 좋은 여자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 이쁜 사람도 여럿 있고 네가 추고 있는 상대가 이 방에서 유일한 미인이야. 다하시가 마지인 제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봤던 여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런데 바로 네 뒤에 앉아있는 여동생도 꽤 이쁘고 분명 괜찮은 사람일 거야. 내 상대한테 부탁해서 소개시켜줄까? 누구 말이야? 다하시가 고개를 돌려 엘리자베스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차갑게 시선을 거두며 이렇게 말했죠. 볼만은 하지만 나를 유혹할 만큼 예쁘지는 않아. 지금 나는 다른 남자들한테 상대도 못 받는 여자에게 관심을 줄 기분이 아니야. 돌아가서 네 상대의 미소나 즐겨. 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빅리 씨는 친구의 충고대로 돌아갔습니다. 다하시 씨는 걸어갔고요. 엘리자베스는 남아서 글쎄요. 그에 대한 호감이 남아있었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그녀는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아주 재미있게 전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원래 유쾌하고 장난기 있는 성격이었거든요.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면 무엇이든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전체적으로 온 가족에게 즐거운 저녁이었습니다. 베넷 부인은 맏딸 제인이 네더필드 일행의 눈에 띄는 것을 지켜봤죠. 빅리 씨가 제인과 2번이나 춤을 췄고 빅리 씨의 여동생들도 제인에게 특별히 친절했습니다. 제인은 엄마만큼이나 기뻤지만 좀 더 조용한 방식으로요. 엘리자베스도 제인이 기뻐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셋째 메리는 빅리 씨의 여동생 중 누군가한테서 취향이 좋다는 말을 들었고 키티와 리디아는 상대가 부족할 때 빼고는 한시도 쉬지 않고 춤을 췄죠. 가족은 좋은 기분으로 롱본 저택에 돌아왔고 거실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그날 밤의 소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베넷 씨,
빅리 씨는 정말 멋진 청년이에요. 잘생겼고 친절하고 우리 제인한테 2번이나 춤을 청했다고요. 2번이에요. 제인한테만 2번. 처음에는 킹 양한테 청했지만 그건 킹 양이 가까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고 분명히 제인을 보자마자 후회했을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춤을 추러 왔을 때는 제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했대요. 결국 빅리 씨가 다하 씨보다 나은 거요? 베네 씨가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비교도 하지 마세요. 다하시 씨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불쾌하고 거만한 사람은 처음 봐요. 여기 걷고 저기 걷고 자기가 아주 대단한 줄 알더라고요. 춤을 추기엔 예쁘지 않다니.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한마디 해줬을 텐데 나는 그 남자가 멋진 정말 사람이야. 싫어요. 젊은 남자라면 젊은 남자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야. 분별력 있고 유쾌하고 활기차고 게다가 그렇게 사교적인 사람은 처음 봤어. 아, 그리고 예의 바르기까지 하다니. 엘리자베스가 웃었습니다. 언니는 원래 좋은 사람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이잖아. 언니 입에서 누군가의 단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진심이야? 단점을 안 보는 게 아니야. 다만 급하게 판단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건 그래. 빅리 씨 얘기로 돌아가자면 언니는 빅리 씨의 여동생들도 좋았어. 처음에는 좀 그랬어.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기분 좋은 사람들이더라. 캐롤라인 양은 빅리 오빠 바로 옆에서 살 거래. 나 참 좋겠더라.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달랐습니다. 빅리 씨의 여동생들이 솔직히 좀 거만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언니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물었죠. 사실 빅리 씨와 다하시 씨는 성격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빅리 씨는 누구하고나 잘 지냈고 어디를 가든 기분이 좋았습니다. 메리턴 무도회에서는 모든 곡을 빠짐없이 춤추더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난생 처음이라고 감탄했죠. 반면 다하시 씨에게 그날 밤은 견딜 만한 미인 하나 없는 따분한 자리였습니다. 제인조차 아름답기는 하지만 웃는 일이 좀 많다는 게 그의 평이었죠. 빅리 씨는 자기가 본 것 중에서 좋은 점만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다하시 씨는 나쁜 점만 골라서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절친이었어요. 참 묘한 우정이죠. 빅리 씨의 여동생들은 제인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오빠가 기뻐하니까 그것도 좋았고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를 비롯한 나머지 베넷과 딸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굳이 기록할 만한 원래 메리턴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꽤 돈을 벌었고 시장 재임 시절 국왕에게 인사를 올린 공로로 기사 자귀를 받았습니다. 이 영예를 좀 과하게 받아들인 것 같기도 한데 자귀를 받고 나니 장사도 작은 시장 마을에 사는 것도 싫어졌거든요. 둘 다 접고 메리턴에서 1마일쯤 떨어진 곳에 집을 마련했는데 그때부터 그 집은 루카스 저택이라 불렸습니다. 거기서 자기 중요성에 만족하며 사업에서 해방되어 온 세상 사람에게 친절하게 구는 것만이 유일한 직업이 되었죠. 자귀에 들떴다고 거만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였고 본래 성격이 온화하고 상냥했으니까요. 레이디 루카스는 착한 여자였습니다. 너무 영리하지 않아서 베넷 부인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죠. 아이가 여럿이었고 맏딸 샬롯은 27살의 분별있고 총명한 여성으로 엘리자베스의 절친이었습니다. 루카스가 딸들과 베넷과 딸들이 무도회 얘기를 하러 만나는 건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무도회 다음날 아침 루카스 자매가 롱본으로 왔죠. 어젯밤 시작이 좋았어요. 샬롯, 베넷 부인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빅리 씨의 첫 번째 춤 상대가 당신이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2번째 상대를 더 좋아한 것 같더라고요. 아, 제인 말이죠. 2번이나 춤을 췄으니 마음에 든 건 분명하죠. 사실 저도 뭔가 들었는데 뭐였더라? 로빈슨 씨한테 한 말이 있다더라고요. 제가 로빈슨 씨와 빅리 씨 사이에서 들은 건 이거예요. 빅리 씨가 이 방에서 제일 이쁜 아가씨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로빈슨 씨가 바로 베넷 양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세상에 그건 확실하네요. 그렇긴 한데 뭐 빅리 씨만큼 상냥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화제가 곧 다하시 씨로 넘어갔습니다. 빅리 양이 그러는데 제인이 말했습니다. 다하시 씨는 친한 사람 아니면 말을 잘 안 한대요. 친한 사람한테는 정말 다정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도 안 믿어요. 베넷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었으면 롱 부인한테라도 말을 걸었겠죠. 뻔해요. 다하시 씨가 교만에 쩔어서 롱 부인이 자기 마차도 없이 새든 마차 타고 온 걸 알고 무시한 거예요. 롱 부인한테 말 안 건 건 별로 신경 안 쓰이는데 리지한테 춤을 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샬롯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나라면 안 쳐줄 거야.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다하시 씨와 춤 안 추겠다고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습니다. 다하시 씨의 교만은 사실 보통 교만함보다 덜 거슬려요. 샬롯이 말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저렇게 뛰어난 젊은이가 가문도 좋고 재산도 있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게 이상할 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은 교만할 자격이 있어요. 맞아. 엘리자베스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교만을 용서할 수도 있었어. 내 자존심을 짓밟지만 않았다면 교만이라. 메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메리는 늘 자신의 사색이 깊다는데 자부심을 느끼는 아가씨였죠. 교만은 아주 흔한 결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읽은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인간 본성이 교만에 특히 취약하고 우리 중 진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확신이 들어요. 허영과 교만은 다른 건데 사람들이 같은 뜻으로 쓰잖아요. 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고 허영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것이에요. 나라면 다하시 씨만큼 부자면 교만하든 말든 신경 안 쓸 텐데. 루카스가의 막내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냥개도 잔뜩 키우고 매일 와인 한 병씩 마실 거야. 그러면 네가 마셔야 할 양보다 훨씬 많이 마시게 되겠구나. 베넷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으면 바로 뺏을 거야. 소녀는 못 뺏는다고 우겼고 부인은 뺏는다고 맞섰고 이 논쟁은 방문이 끝나서야 제인에 대한 호감은 진심이었고 제인도 그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빅리 씨의 여동생들을 다르게 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거지가 솔직히 좀 잘난 체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언니가 좋아하니까 일단 넘어갔죠. 한편 엘리자베스는 언니 제인이 빅리 씨에게 꽤 깊이 빠지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다만 제인은 감정을 잘 숨기는 사람이라 밖에서 보기엔 그냥 늘 이쁘고 늘 다정한 사람일 뿐이었죠. 제인은 너무 숨겨. 샬롯이 엘리자베스에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감정을 감추는데 너무 능숙하면 정작 상대방한테도 안 보여. 그러면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세상 사람들도 몰랐을 거야 라고 위안하는 건 소용없잖아. 하지만 제인은 신중한 거잖아. 빅리 씨를 아직 충분히 모르는데 감정을 먼저 드러내는 건 위험해. 엘리자베스가 반박했습니다. 서로를 잘 알기 전에 좋아하는 마음을 보여줄 필요는 없지. 하지만 서로를 알아가겠다는 노력은 보여줘야 해. 빅리 씨가 제인의 마음을 구할 정도 확신할 수 있으면 나머지 일할은 빅리가 스스로 채울 거야. 샬롯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은 전적으로 운이야. 상대방의 성격을 미리 아는 것도 비슷한 성격이라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야. 둘 다 결혼 후에 결함이 나오면서 서로 적당히 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를 최대한 적게 아는 게 차라리 낫지. 샬롯, 너 그거 진심 아니지. 그런 식이면 너도 안 할 거잖아.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무렵 다하시 씨에게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엘리자베스의 얼굴에서 아름다운 구석을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무도회에서 빅리에게 유혹할 만큼 예쁘지 않다고 한 말은 진심이었죠. 그런데 모임을 몇 번 거치면서 그녀의 까만 눈에서 똑똑한 빛이 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은 다른 발견들로 이어졌죠. 몸매도 경쾌하고 사뻐 보이기 시작했고 유쾌하고 장난기 있는 태도에 은근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물론 엘리자베스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에게 다하시 씨는 여전히 아무 데서도 상냥하지 않은 남자, 자기가 춤출 만큼 예쁘지 않다고 한 남자였으니까요. 다하시 씨가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기 시작하면서 직접 말을 거는 대신 먼저 한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이걸 눈치챘습니다. 루카스 저택에서 열린 파티에서 그녀가 샬롯에게 말했죠. 다하시 씨가 왜 내가 포스터 대령이랑 하는 얘기를 엿듣는 걸까? 그건 다하시 씨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지. 또 그러면 내가 알아챘다는 걸 확실히 알려줄 거야. 그 사람 눈빛이 좀 빈정거리는 데가 있어서 내가 먼저 건방지게 굴지 않으면 슬슬 겁이 날 것 같거든. 마침 다하시 씨가 아무 말 없이 다가왔습니다.
샬롯이 엘리자베스에게 그 얘기를 그 앞에서 해보라고 도발했죠. 엘리자베스는 그런 도발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다하시를 돌아보며 말했죠. 다하시 씨, 혹시 포스터 대령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춤추는 게 교양의 척도라는 거. 네,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당신이 자기 취향에 따라 음악 이야기를 즐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이건 아직 두 사람이 말을 섞는 것에 서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파티에서 메리 베넷이 피아노를 쳤습니다. 메리에게는 재능도 감각도 없었지만 노력만큼은 대단했죠. 다만 그 노력이 기름진 학구적 분위기와 잘난 척하는 태도를 함께 낳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의 절반만큼 잘 치면서도 훨씬 즐겁게 들렸습니다. 자연스럽고 꾸밈 없었으니까요. 긴 협주곡이 끝나자 메리는 여동생들의 요청으로 가벼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민요를 연주해서 겨우 박수를 받았습니다. 막내들은 루카스가 아이들 장교 두세 명과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죠. 다하시 씨는 그 광경을 조용한 분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화 없이 저렇게 저녁을 보내다니 자기 생각에 빠져서 윌리엄 경이 옆에 서 있는 것도 몰랐죠. 젊은이들에게 춤이란 참 매력적인 오락이지요. 다하시 씨, 윌리엄 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다 세련된 오락은 없을 겁니다. 미개한 사회에서도 춤은 가장 먼저 시작되니까요. 그렇기도 하죠. 아프리카 원주민도 춤을 추니까요. 다하시가 미소 없이 대답했습니다. 윌리엄 경은 웃기만 했습니다. 당신 친구분은 춤을 아주 멋지게 추시는군요. 다하시 씨도 그 방면의 달인이시겠죠. 메리턴에서 제가 춤추는 걸 보셨을 텐데요. 네, 정말로. 적잖은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도 자주 춤추시나요? 다하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엘리자베스가 그들 쪽으로 걸어왔고 윌리엄 경은 멋진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아가씨, 왜 춤을 안 추세요? 다하시 씨? 이 아가씨를 훌륭한 파트너로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미인 앞에서 거절하실 수는 없으시겠죠. 윌리엄 경이 엘리자베스의 손을 잡아 다하시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다하시는 몹시 놀랐지만 사실 그 손을 받는 것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재빨리 손을 뺐죠. 아닙니다. 윌리엄 경, 저는 춤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가 파트너를 구하려고 이쪽으로 온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하시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함께 춤을 추겠다고 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단호했습니다. 엘리자 양, 당신은 춤을 너무 잘 추시는데 제게 보는 즐거움을 주지 않겠다니 잔인하시군요. 이 신사분도 평소에는 춤을 싫어하시지만 30분 정도는 기꺼이 추시겠죠. 다하시 씨는 예의 바르신 분이니까요.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력적인 상대 앞이라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자베스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돌아서갔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녀가 거절한 것이 다하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약간의 만족감을 느끼며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캐롤라인 빅리가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계세요? 이렇게 따분한 사교 모임에 매일 밤 앉아있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완전히 같은 생각이에요. 당신의 추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다하시가 대답했습니다. 내 머릿속은 훨씬 유쾌한 것으로 차 있었거든요. 예쁜 여자의 얼굴에 있는 아름다운 한 쌍의 눈이 주는 아주 큰 즐거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캐롤라인은 즉시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어느 숙녀의 눈이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켰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입니다. 다하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베넷이라고요? 캐롤라인이 따라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언제 축하드리면 될까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예상한 질문이요. 여자의 상상력은 참 빠르지요. 감탄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결혼까지 순식간에 뛰어넘으니까. 결혼을 서두르신다면 베넷 부인 같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될 텐데요. 네더필드 식당에 매일 자리를 펴실 거예요. 참 즐겁겠어요. 다하시는 아무 대꾸 없이 조용히 그 빈정거림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캐롤라인은 이길 수 없다고 느꼈는지 더 이상 또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부인의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부인의 아버지는 메리턴의 변호사였고 4,000파운드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부인에게는 필립스 씨에게 시집간 여동생 하나와 런던에서 무역업을 하는 남동생이 있었죠. 롱본 마을은 메리턴에서 겨우 1마일 거리였습니다. 이 가까운 거리가 문제였는데 젊은 딸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이모 집에 들르거나 길 건너 모자 가게를 기웃거렸거든요. 특히 막내 둘,
키티와 리디아가 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언니들보다 머릿속이 좀 더 비어 있었고 할 일이 없으면 메리턴 산책이 유일한 오락이었죠. 최근에는 그 산책에 새로운 이유가 생겼습니다. 민병대 연대가 메리턴에 주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장교들 이야기가 두 막내의 세계를 완전히 채웠습니다. 필립스 이모가 전해주는 장교 소식은 끝이 없었고 잘생기고 새로 부임한 장교 이름은 금세 베넷가 식탁의 주요 화제가 되었죠. 이 집에서 장교 얘기 빼면 할 말이 없냐. 베넷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이렇게 멍청한 딸들은 처음이야? 아이고 여보. 저 나이 때 저러는 게 당연하죠. 나도 한때는 빨간 군복을 보면 좋았다고요. 사실 지금도 좋은걸요? 부인이 대꾸했습니다. 어느 날 네더필드에서 제인에게 쪽지가 왔습니다. 하인이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부인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제인, 누구한테 온 거야? 뭐래? 빨리 말해. 빨리. 빅리 양한테 온 거예요. 제인이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오늘 루이자랑 둘이서 저녁 먹으면 서로 미워하게 될 것 같으니까 꼭 와주세요. 오빠랑 남자분들은 장교들과 저녁 약속이 있대요. 빨리 와. 캐롤라인. 마차를 쓸 수 있어요? 제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말 타고 가거라. 비가 올 것 같으니까 하룻밤 묵어야 할 거야. 부인이 말했습니다. 좋은 계획이네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네더필드 쪽에서 제인을 집까지 태워보내주지만 않는다면요. 베넷 부인은 마차가 가능하다는 남편의 대답을 끝내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제인은 할 수 없이 말을 타고 갔고 부인은 문 앞에서 비가 오길 기도하며 배웅했죠. 기도가 통했습니다. 제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여동생들은 언니가 걱정되었지만 부인은 기뻤습니다. 비는 저녁 내내 한 번도 그치지 않았고 제인이 돌아올 수 없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정말 내 아이디어가 기막히지. 부인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한 공이 전부 자기한테 있다는 듯이요. 하지만 자기 계략이 얼마나 대성공이었는지는 다음날 아침에야 알게 됩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네더필드에서 하인이 엘리자베스에게 쪽지를 가져왔습니다. 언니 리지에게 오늘 아침 몸이 많이 안 좋아. 어제 비를 맞은 탓인 것 같아. 빅리 씨 여동생들이 의사를 불러줬어. 걱정하지 마, 제인. 어머, 난 됐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꽤 만족스러워하는 기색이었죠. 아프면 더 오래 머물게 되니까요. 엘리자베스는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마차를 빌려달라고 했지만 마차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걸어가겠어요. 걸어간다고? 3마일을. 길이 진흙탕인데. 부인이 기겁했습니다. 제인 보러 가는 건데 진흙이 무슨 상관이에요. 엘리자베스는 들판을 가로지르고 울타리를 넘고 웅덩이를 뛰어넘으며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네더필드가 보일 즈음에는 발목이 아팠고 스타킹은 진흙투성이었으며 얼굴은 걸음 때문에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빅리 씨의 여동생들은 그녀가 혼자 걸어왔다는 것에 경악했습니다. 3마일을 이 날씨에. 하지만 빅리 씨는 감탄했고 다하시 씨는 글쎄요. 운동으로 발갛게 물든 그녀의 얼굴이 꽤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조용히 했습니다. 제인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열이 심했고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팠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짜라고는 심한 감기라며 약을 처방했죠. 엘리자베스는 한시도 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시가 되었을 때 가야 할 것 같다고 마지못해 말했는데 제인이 언니가 가는 것에 너무 불안해하는 바람에 캐롤라인이 엘리자베스를 네더필드에 머물도록 초대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감사히 수락했고 하인 하나가 롱본의 소식을 전하고 옷을 가져온 이 소식에 서너 번이나 안타깝다. 감기에 걸리나 안타깝다. 감기에 걸리다니 끔찍하다. 자기들도 아프면 정말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죠. 제인이 눈앞에 없으니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모습을 보고 여동생들에 대한 이전의 반감을 되찾았죠. 이 무리 중에서 유일하게 호감이 가는 사람은 빅리 씨뿐이었습니다. 제인에 대한 걱정이 확실했고 엘리자베스에 대한 배려도 세심했거든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엘리자베스가 제인에게 돌아가자 캐롤라인은 즉시 그녀 욕을 시작했습니다. 예의 작법이라곤 없어요. 거만하고 건방지고 대화도 못하고 스타일도 없고 미인도 아니고. 허스트 부인도 동의했습니다. 한마디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걷기를 잘한다는 것 빼고는. 오늘 아침 그 모습은 절대 못 잊을 거예요. 정말 반쯤 야생인이었어요.
맞아요, 루이자. 나는 웃음을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언니가 감기 걸렸다고 시골길을 뛰어다니다니 머리도 엉망이고 헝클어지고 그리고 속치마요. 루이자, 속치마 봤어요? 진흙이 15cm는 묻었을 거예요. 가리려고 걷치마를 내렸는데 그것도 소용없고 묘사가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빅리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전혀 못 봤어. 오늘 아침에 방에 들어왔을 때 엘리자베스 양이 굉장히 예뻐 보이던데 더러운 속치마 같은 건 눈에 안 들어왔어. 다하시 씨는 보셨을 거예요. 캐롤라인이 말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저런 꼴을 하는 건 원치 않으시겠죠? 물론이지. 다하시가 대답했습니다. 3마일인지 4마일인지 5마일인지 발목까지 진흙에 파묻혀서 게다가 혼자서 대체 뭘 생각한 건지 잘난 체 하는 독립심이에요. 시골 동네 특유의 체면불감증이라고요. 캐롤라인이 말했습니다. 언니를 향한 애정의 표현이겠죠. 보기 좋던데. 빅리 씨가 말했습니다. 화제가 베네가의 친척들로 넘어갔습니다. 삼촌이 메리턴에서 변호사라죠? 네, 그리고 런던 치프사이드 근처에 사는 삼촌도 있어요. 치프사이드라 잘 됐네요. 허스트 부인이 말했고 두 자매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삼촌이 치프사이드 전체를 채울 만큼 많아도 그 사람들이 덜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텐데 빅리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괜찮은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겠죠. 다하 씨가 말했습니다. 빅리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들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한동안 가엾은 친구의 천한 친척들을 소재로 웃음을 즐겼죠. 늦은 저녁 제인이 잠든 것을 확인한 엘리자베스는 아래층 응접실로 내려갔습니다. 모두가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죠. 합류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판돈이 높을 것 같아서 사양하고 책을 한 권 집어들었습니다. 허스트 씨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카드보다 책이 좋다고요? 특이하시네. 엘리자 베넷 양은 카드를 경멸하시거든요. 독서광이시니까 다른 건 다 재미없으신 거예요. 캐롤라인이 말했습니다. 과찬도 비난도 마땅치 않네요. 저는 독서광도 아니고 즐거운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습니다. 빅리 씨가 끼어들었죠.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 교양이 넘치더라니까요. 다 교양 있다고? 찰스, 무슨 소리야. 캐롤라인이 말했습니다. 다 그렇지. 테이블에 그림 그리고 병풍 덮개 만들고 지갑도 짜고 그거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당신이 나열한 건 교양의 일반적인 범위일 뿐이에요. 그 정도면 교양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없죠. 다하시가 말했습니다. 내 아는 사람 전체를 합쳐도 진짜 교양 있는 여자는 6명도 안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캐롤라인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는 교양의 기준이 꽤 높은 거네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음악, 노래, 그림, 춤, 외국어에 능통해야 하고 거기에 걸음걸이의 우아함, 목소리의 품격, 표현력까지 갖춰야 비로소 교양이라는 말을 반쯤 쓸 수 있어요. 캐롤라인이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더해 폭넓은 독서를 통해 정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다하시가 덧붙였습니다. 그런 교양 있는 여자를 6명만 아신다니 이제 놀랍지 않네요. 오히려 한 명이라도 아시는 게 신기한걸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자기 성별에 그렇게 가혹하다니 이런 여자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런 능력과 취향과 노력과 우아함이 한 사람에게 다 모여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허스트 부인과 캐롤라인은 그런 여자를 많이 안다며 항의했지만 허스트 씨가 카드게임에 집중하라고 쏘아붙이는 바람에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방을 나가자 캐롤라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자 베넷은 남자들 앞에서 자기 성별을 깎아내려서 호감을 사려는 부류의 여자예요. 많은 남자들한테 통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얄팍한 수법이에요. 남자의 호감을 얻기 위해 쓰는 잔재주는 뭐든 비열합니다. 교활한 것과 닮은 건 전부 경멸할 만하죠. 다하시가 대답했습니다. 캐롤라인은 이 대답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었죠. 안심할 상황은 아니었죠. 엘리자베스는 롱본으로 편지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오셔서 제인의 상태를 봐달라고요. 편지는 즉시 보내졌고 답도 그만큼 빨리 왔습니다. 베넷 부인이 막내 두 딸을 데리고 아침 식사 직후 네더필드에 도착했거든요. 만약 제인이 정말 위험한 상태였다면 베넷 부인도 걱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딸을 보니 별로 위중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자 부인은 딸이 빨리 낫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나으면 네더필드에서 나와야 하니까요.
그래서 딸이 집에 가겠다고 하는 것도 막았고 마침 도착한 약제사도 옮기는 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잠깐 제인 곁에 앉아 있다가 빅리 양이 나타나서 아침 식사 자리로 초대하자 어머니와 셋딸이 모두 따라갔어요. 빅리 씨가 그들을 맞으며 물었습니다. 부인이 예상한 것보다 제인 양이 더 나쁘지는 않았기를 바란다고요. 아이고, 더 나빠요. 베넷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옮길 수가 없대요. 존스 선생님이 옮길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조금만 더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옮기다니요. 빅리 씨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 누나도 절대 그런 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부인. 빅리 양이 차가운 예의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베넷 양이 여기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베넷 부인은 감사 인사를 쏟아냈습니다. 정말 이런 좋은 친구분들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제인이 정말 아픈데도 한마디 불평 없이 참거든요. 원래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순한 성격이에요. 다른 딸들한테 맨날 그래요. 너희는 제인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빅리 씨, 여기 방이 정말 이쁘네요. 자갈길 풍경도 참 좋고요. 네더필드만큼 좋은 곳은 이 동네에 없을 거예요. 임대 기간이 짧다고 들었는데 설마 금방 떠나실 생각은 아니시죠? 저는 뭘 하든 급하게 하는 편이라서요. 네더필드를 떠나기로 하면 아마 5분 안에 짐을 쌀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 정착한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딱 그런 분일 줄 알았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기 시작하셨군요. 빅리 씨가 그녀 쪽으로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네, 완벽하게 파악했죠.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렇게 쉽게 간파당하는 건 좀 안쓰럽지 않습니까?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죠. 깊고 복잡한 성격이라고 해서 꼭 단순한 성격보다 나은 건 아니니까요. 리지,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생각해라. 집에서처럼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돼. 전에는 몰랐는데 베넷 양은 사람 관찰하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빅리 씨가 바로 이어받았습니다. 재미있는 취미겠어요. 네, 그런데 복잡한 사람이 제일 재밌죠. 그게 최소한의 장점이에요. 시골에서는 그런 연구 대상이 별로 없을 텐데요. 다하시가 말했습니다. 시골 동네에서는 좁고 변화 없는 사회에서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 자체가 변하잖아요. 영원히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정말 그래요. 베넷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다하시가 시골을 깎아내리는 투로 말한 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시골에서도 도시 못지않게 별별 일이 다 있다고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다하시는 부인을 잠깐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베넷 부인은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세를 몰아 계속 말했습니다. 런던이 시골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가게랑 공공장소밖에 없잖아요. 시골이 훨씬 살기 좋지 않아요. 빅리 씨? 시골에 있으면 떠나기 싫고 도시에 있으면 또 그런 거죠. 둘 다 장점이 있으니까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빅리 씨 성격이 좋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저 신사부는 부인이 다하시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시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어머니, 오해예요. 엘리자베스가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습니다. 다하시 씨는 시골에 도시만큼 다양한 사람이 없다고 한 것뿐이에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우리 동네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24 가정이나 되는 집들이랑 같이 저녁 먹는다는 거 알잖아요? 빅리 씨는 엘리자베스가 걱정되어 간신히 웃음을 참았습니다. 빅리 양은 훨씬 덜 조심스러웠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하시를 쳐다봤어요.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관심을 돌려보려고 샬럿 루카스가 다녀갔는지 물었습니다. 오, 어제 아버지랑 같이 왔어. 윌리엄 경이 참 좋은 분이야, 빅리 씨. 안 그래요? 세련되고 품이 있고 누구한테든 할 말이 있는 분이야. 그게 진짜 교양이라는 거지. 대단한 사람인지 하면서 입도 안 여는 사람들은 완전 착각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물었습니다. 샬럿도 저녁 먹었어요? 아니, 집에 가야 된다더라. 민스파이 때문인가 봐. 저는요, 빅리 씨, 하인이 알아서 일하게 키웠어요. 우리 딸들은 그렇게 안 키웠다고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루카스 집 딸들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쁘지는 않지만 샬럿이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특별한 친구니까요. 아주 상냥한 아가씨 같던데요. 빅리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솔직히 못생기긴 했잖아요.
루카스 부인도 늘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제인 미모를 부러워한다고요. 내 자식 자랑은 안 하지만 제인만큼 예쁜 애는 흔치 않아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제가 편파적이라서가 아니에요. 15살 때 가디너 이모부 댁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가 얼마나 반했는지 이모가 분명 청혼할 거라고 했대요. 근데 안 했어요.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나 봐요. 대신 제인한테 시를 써줬는데 참 예뻤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끝난 거군요. 엘리자베스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를 쓰면 사랑이 식는 법이죠. 누가 처음 시가 사랑을 쫓아내는 효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을까요? 저는 시가 사랑의 양식이라고 생각해왔는데요. 다하시가 말했습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사랑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이미 강한 건 뭘 먹여도 자라니까요. 하지만 가늘고 약한 감정이라면 소네트 한 편이면 완전히 굶어 죽을 거예요. 다하시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이 엘리자베스를 불안하게 했어요. 어머니가 또 망신을 줄까봐 겁이 났거든요. 뭐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잠시 후 베넷 부인이 빅리 씨에게 다시 감사 인사를 하면서 리지까지 신세지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빅리 씨는 정말로 진심 어린 예의로 대답했고 여동생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하도록 시켰습니다. 빅리 양이 건성으로 응했지만 베넷 부인은 만족했고 곧 마차를 불렀어요. 이 신호가 떨어지자 막내딸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키티와 리디아는 방문 내내 속닥거렸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리디아가 빅리 씨에게 무도회 약속을 따내기로 한 거죠. 리디아는 건장하고 잘 자란 15살 소녀였습니다. 혈색이 좋고 표정이 밝았죠. 어머니의 총애를 받아 이른 나이에 사교계에 나왔고 왕성한 기운에다 천성적인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모부의 푸짐한 저녁 식사와 본인의 허물없는 태도 덕분에 장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그 인기가 뻔뻔함으로 커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리디아는 거침없이 빅리 씨에게 무도회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 왔을 때 약속했잖느냐고. 안 지키면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일이 될 거라고요. 빅리 씨의 대답은 부인의 귀에 음악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약속은 지킵니다. 언니가 나으시면 날짜를 잡으세요. 하지만 언니가 아픈데 춤추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리디아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 그럼요. 언니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좋죠. 그때쯤이면 카터 대위도 메리턴에 돌아와 있을 거고요. 빅리 씨 무도회가 끝나면 연대 쪽에서도 무도회를 열어야 한다고 포스터 대령한테 말할 거예요. 안 열면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요. 베넷 부인과 딸들이 떠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곧장 제인에게 돌아갔어요.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행동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 숙녀와 다하시 씨의 수군거림에 맡긴 채로요. 그런데 다하시만은 그녀를 깎아내리는데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빅리 양이 아름다운 눈 드립을 후 음접실에서 빅리 양과 엘리자베스가 함께 있었습니다. 빅리 양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엘리자베스가 간결하게 대답하는 바람에 곧 포기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허스트 부인과 함께 이탈리아 노래를 부르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근처에 놓인 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베넷 양, 책보다 춤이 낫지 않으세요? 저라면 훨씬 즐겁겠는데? 빅리 양이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냥 미소만 짓고 계속 읽었어요. 이윽고 빅리 양은 노래를 마치고 경쾌한 스코틀랜드 곡을 피아노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하시가 빅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자리에서 말했어요. 빅리가 아까부터 동생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거든요. 편지 잘 쓴다, 찰스. 아니야, 글씨도 엉망이야. 빅리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생각이 너무 빨라서 그렇지. 아닌데, 나는 오히려 느려. 겸손한 건 좋은데 이건 자기 비하야. 빅리 양이 끼어들었습니다. 다하시가 말을 이었습니다. 빅리, 자네는 뭘 하든 빠르지 않나? 네더필드 떠나겠다고 하면 5분 안에 갈 거라고 했잖아. 뭐 그런 칭찬이라면 받겠네. 하지만 떠나는 건 아직 아니니까.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빅리 씨가 금방 떠날 수도 있다는 건 그렇게 큰 칭찬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그렇게 쉽게 간파당한다고 했을 때 엘리자베스 양이 인정해줬는데 빅리 씨가 항변했습니다. 그건 자기를 잘 안다는 뜻이지 그게 좋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친구가 떠나지 말라고 설득하면 바로 마음을 바꾸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빅리 씨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설득에 쉽게 넘어가는 건 장점이 아니에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습니다. 다하시, 이 문제는 자네가 판단해줘. 나 같은 사람이 친구 말에 즉시 따르는 거,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자네 경우가 좀 독특해서 판단하기 어려운데
만약 친구가 말 타고 나서서 집에 가라고 했을 때 자네가 이미 말에 올라타 있었으면 그냥 갈 거 아닌가? 못 박아야겠군. 친구의 요청이 타당한지 먼저 따져볼 시간도 없이 무조건 따르는 게 맞느냐는 거야. 자네가 의지가 약한 게 아니야. 원래 결정을 내리면 꽤 단호한데 문제는 결정을 너무 빨리 내린다는 거지. 다하시가 말했습니다. 결정이 빠르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엘리자베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있잖아요, 빅리 씨. 만약 친구분이 무도회를 여는 건 시간 낭비니까 그만두라고 했다면 그 말 듣고 바로 취소하셨을 거예요. 친구의 요청이 타당하면 고려하겠죠. 하지만 그냥 하지 마라고만 하면 가벼운 조언에 금세 마음을 바꿀 사람은 아닙니다. 빅리 씨가 대답했습니다. 다하시 씨, 엘리자베스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자랑이라기보다는 설득할 때는 확실히 하는 편입니다. 그 사람의 판단을 무시하면서요.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판단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더 나은 판단을 보여주는 거죠. 빅리 양이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다하시,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네더필드를 떠나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빅리한테 말해. 떠나면 안 된다고. 자네가 떠나겠다고 하면 잠시 생각해보라고만 할 걸세. 다하시가 빅리에게 말했습니다. 빅리가 미소를 지었고 이 주제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빅리 양이 피아노 앞에 앉아 경쾌한 스코틀랜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다하시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다하시 씨, 베넷 양이랑 춤추고 싶지 않으세요? 곡이 딱 맞을 텐데. 엘리자베스도 쳐다봤지만 다하시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왜 안 추세요? 자신 없어서요? 빅리 양이 다시 물었습니다. 두 분 다 뛰어난 무용수인데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놀리시려는 거군요. 저는 다하시 씨를 비웃을 생각은 없어요. 엘리자베스 베넷, 빅리 양이 소리쳤습니다. 다하시 씨를 비웃다니 누가 감히 전 발이 떨릴 것 같은데. 빅리 양이 오랜 친분이시니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눈앞에서 위대한 사람을 무서워한 적은 없어요. 다하시는 진짜로 이 여자한테 끌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도 꽤 위험할 정도로요. 가문이 낮고 친척이 체면이 없다는 게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했어요. 빅리 양이 엘리자베스 쪽으로 와서 말했어요. 베넷 양, 언니 아프신 게 정말 안 됐어요. 하지만 두 분이 더 계셔서 즐거웠어요. 엘리자베스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진심이 아니겠지 싶었어요. 응접실에서 커피를 마신 뒤 허스트 씨가 처남에게 카드놀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빅리 양은 다하시 씨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며 거절했어요. 허스트 부인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카드놀이는 무산됐고 허스트 씨는 소파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빅리 양은 책을 집어들었어요. 다하시 씨도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빅리 양이 고른 책은 다 아시가 읽고 있던 것의 2권이었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는 책을요. 엘리자베스는 이 광경을 재미있게 지켜봤습니다. 빅리 양은 읽는 척하면서 실은 다하시한테 계속 말을 걸었어요. 그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묻고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 진도를 말하고 하품을 하면서 이렇게 선언했죠. 역시 독서만큼 즐거운 건 없어요. 다른 건 금방 실증이 나는데 책은 절대 안 나요. 나중에 내 집이 생기면 훌륭한 서재가 없으면 불행할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빅리 양은 하품을 한 번 더 하고 책을 던지더니 방 안을 둘러보며 뭔가 재밌는 걸 찾았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에게 말했습니다. 베넷 양, 같이 방 좀 돌까요? 엘리자베스는 놀랐지만 동의했어요. 사실 빅리 양의 속셈은 다하시의 관심을 끌려는 거였죠. 다하시는 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같이 돌지 않겠습니까, 다하시 씨? 빅리 양이 물었어요. 다하시가 거절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걷는 데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는데 어느 쪽이든 자기가 끼면 방해가 될 거라고요. 대체 무슨 뜻이에요? 빅리 양이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한테 해석을 부탁하고 싶었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놀리려는 거죠. 가장 좋은 대응은 무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직접 물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하시 씨? 기꺼이 비밀 이야기를 나누려는 거거나 걸으면서 몸매가 돋보인다는 걸 아시거나 둘 중 하나죠. 첫 번째라면 제가 끼면 방해고 두 번째라면 창가에서 감상하는 게 낫습니다. 끔찍해. 빅리 양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벌을 줘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놀리세요. 엘리자베스가 제안했습니다. 놀리고 웃기세요. 다하시 씨를 놀리다니. 안 돼요, 그런 건. 빅리 양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놀릴 수 없다고요? 그거야말로 드문 장점이네요. 정말 드문. 저한테는 바보 같은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참 웃기거든요.
하지만 다하시 씨 같은 분은 확실히 놀리기 어려워요. 어리석음이나 악행은 웃길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약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하시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하시 씨의 약점은 뭐예요? 허영심이겠죠. 허영심은 확실히 약점이에요. 엘리자베스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다하시 씨라면 오만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정 뛰어난 이해력을 가진 사람의 오만은 통제가 됩니다. 완벽하시군요. 엘리자베스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요,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제 약점은 용서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한 번 잃어버린 호감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제 성격이 원한을 품는 성격이라고 할 순 없지만 한 번 실망하면 끝이에요. 그건 확실히 약점이군요. 엘리자베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완고한 원한은 성격의 오점이에요. 제 모든 약점을 말씀드린 거니까 판결을 내려주시죠. 아니요, 판결 같은 건 안 해요. 빅리 양이 피아노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하시에게 좀 전 대화에 대해 불만이 있었거든요. 자기한테 관심을 안 주고 엘리자베스하고만 대화를 화요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네더필드의 신세를 지는 건 싫었어요. 빅리 양은 어차피 자기와 제인 둘 다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고 제인도 이제 충분히 나았으니까요. 빅리 씨에게 마차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빅리 씨는 진심으로 만류했어요. 제인이 아직 여행할 상태가 아니라고 더 있으라고요. 제인한테도 말했죠. 제인은 결국 좀 더 머물겠다고 했지만 엘리자베스가 밀어붙여서 아침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빅리 양의 반응은 미묘했어요. 걱정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반가웠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있으면 다하시의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떠난다는 말을 듣자 빅리 씨가 다시 한번 만류했습니다. 제인이 아직 안 나왔다고 너무 이르다고요. 그래서 결국 오후까지만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빅리 양은 자기도 아쉽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떠나면서 빅리 양은 제인에게 꼭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롱본으로 답방하겠다는 말은 안 했죠. 빅리 씨는 마차까지 배웅하면서 진심 어린 인사를 했고요. 집에 돌아오자 베넷 부인은 불만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왔다는 거예요. 제인이 분명 다시 아플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베넷 씨는 딸들을 반겼습니다. 생각보다 딸들이 없으니 집안이 적적했던 거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별 할 말은 없었지만 셋째 메리가 혼자 있으면서 뭔가 심오한 생각을 정리했는지 의견을 발표했어요. 다하시 씨에게 엘리자베스의 출발은 안도이자 불안이었습니다. 그녀가 네더필드에서 보낸 시간 동안 다하시는 자신이 엘리자베스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요. 가문도 재산도 친척도 모든 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무도회에서 보여준 행동을 떠올리면 결혼 같은 건 상상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그녀가 떠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다고요. 더 오래 있었으면 걷잡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니까. 빅리 양은 다하시의 마음을 눈치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엘리자베스 이야기를 꺼내며 엘리자베스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걸을 때 자세가 얼마나 나쁜지, 옷을 얼마나 못 입는지, 피부가 얼마나 까칠한지 온갖 흠을 잡았어요. 하지만 다하시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서 엘리자베스의 아름다운 검은 눈은 지워지지 오늘 저녁은 좀 잘 준비해. 식구가 한 명 늘어날 것 같으니까. 누가 오는데요? 아는 사람 중에 올만한 사람이 없는데 샬럿 루카스가 들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 저녁이 못할 것도 없잖아요. 루카스 집에서 이 정도 먹긴 힘들걸요? 내가 말하는 건 신사야. 모르는 사람이요. 베넷 부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신사? 모르는 사람? 빅리 씨잖아요. 세상에 정말 반가울 거예요. 그런데 큰일이네. 오늘 생선이 하나도 없어요. 리디야, 종종 올려줘. 지금 당장 힐한테 말해야 해. 빅리 씨가 아니요. 베넷 씨가 말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야. 온 집안이 들썩였죠. 아내와 5딸이 동시에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베넷 씨는 한참 동안 가족들의 호기심을 즐기다가 설명했어요. 한 달 전에 편지가 왔는데 보름 전에 답장을 했어. 좀 섬세한 문제라서 일찍 대응해야 했거든. 사촌 콜린스 씨가 보낸 거요. 내가 죽으면 이 집에서 당신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지. 아이고, 여보.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그 이름은 듣기도 싫어요.
남의 재산을 자기 딸한테 안 주고 모르는 남자한테 넘기는 한정상속이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이라니까요. 저 같으면 진작 뭔가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한정상속 제도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시도했는데 이 주제만 나오면 부인은 이성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딸 다섯인 집안의 재산을 아무 상관도 없는 남자에게 넘기는 잔인함에 대해 끝없이 분노했습니다. 확실히 억울한 일이긴 하지, 베넷 씨가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가 롱본을 상속받는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 하지만 편지를 들어보면 좀 누그러질지도 모르고 말투가 좀 그래서. 절대로 안 누그러져요. 편지를 쓴 것 자체가 뻔뻔한 거예요. 위선자 같으니라고. 아버지처럼 계속 싸우지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효도 같은 게 있었나 봐. 들어보시오. 베넷 씨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헌스퍼드, 웨스터햄 근처, 켄트. 10월 15일. 존경하는 선생님께. 선생님과 돌아가신 아버지 사이의 불화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뒤로 이 갈등을 치유하고 싶었으나 주저했습니다. 아버지 뜻에 반하는 것 같아서요. 여보, 여기 좀 보시오. 베넷 씨가 끼워 넣었습니다. 편지가 계속됐어요. 하지만 이제 결심했습니다. 부활절에 서품을 받은 이래 버 가문의 루이스 경 미망인이신 레이디 캐서린 드 버 가카의 후원을 받는 행운을 얻어 이 교구의 귀중한 사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직자로서 제 영향력이 닿는 모든 가정에 평화의 축복을 세우는 것이 의무라 느끼며 이러한 취지에서 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은 매우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 자부합니다. 그리고 제가 롱본 저택의 다음 상속인이라는 사정도 너그럽게 봐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따님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처지가 된 것에 대해 사과드리며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4시에 방문하여 다음 주 토요일까지 신세를 지고자 합니다. 레이디 캐서린께서는 다른 성직자가 주일 업무를 대신해주는 조건하에 가끔 빠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부인과 따님들께 존경을 담아 윌리엄 콜린스 올림. 그러니까 4시에 이 화해의 신사가 오는 거지. 베넷 씨가 편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꽤 양심적이고 예의 바른 청년인 것 같소. 레이디 캐서린이 또 보내줄 만큼 관대하시다면 좋은 지인이 될 거야. 딸들한테 보상한다는 건 좀 일리가 있네요. 그런 마음이면 말리진 않겠어요. 베넷 부인이 말했습니다. 어떤 보상을 하겠다는 건지 짐작이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은 칭찬할 만해요. 제인이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른 데 눈이 갔어요. 레이디 캐서린에 대한 지나친 존경, 그리고 교구민들의 세례 결혼 장례를 기꺼이 해주겠다는 자상한 의지가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감이 안 잡혀요. 뭔가 굉장히 거만한 문체인데 한정상속 때문에 사과한다는 건 또 뭐예요? 자기가 어쩔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아빠, 이 사람 제정신이에요? 아닐 것 같다. 기대가 되는군. 비굴함과 자만심이 절묘하게 섞여 있어. 만나보면 재밌을 거야. 메리가 의견을 말했습니다. 문장 구성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화해 올리브 가지라는 표현이 독창적이진 않지만 적절하게 사용됐어요. 키티와 리디아에게는 편지도 보낸 사람도 전혀 관심 밖이었어요. 사촌이 빨간 군복을 입고 올 리가 없으니까요. 몇 주째 장교 말고 다른 남자에게서 즐거움을 찾은 적이 없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은 편지 덕분에 악감정이 많이 풀렸어요. 남편과 딸들이 놀랄 만큼 차분하게 손님 맞이를 준비했습니다. 콜린스 씨는 정확히 시간에 도착했고 온 가족의 정중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25살의 키 크고 묵직한 청년이었어요. 태도가 근엄하고 격식을 차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베넷 부인에게 칭찬을 쏟아냈어요. 따님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다. 소문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 머지않아 모두 좋은 데로 시집갈 거라고요. 이 기사도가 모든 사람의 취향에 맞은 건 아니었지만 칭찬이라면 사양하지 않는 베넷 부인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안 그러면 이 애들이 정말 곤란해질 거거든요. 세상 일이 참 이상하게 되었잖아요. 한정상속 말씀이시군요. 아이고, 맞아요. 우리 딸들한테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당신 탓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거잖아요. 재산이 한번 한정상속으로 묶이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사촌 자매분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성급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요.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죠. 저는 따님들을 존경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나중에 더 친해지면 저녁 식사 부름에 말이 끊겼습니다. 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했죠. 콜린스 씨의 감탄 대상은 딸들만이 아니었어요. 현관, 식당, 가구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칭찬했습니다. 이 칭찬이 베넷 부인의 마음을 녹였을 수도 있었는데 한 가지 불쾌한 의심이 있었어요. 이 남자가 이 모든 것을 자기 미래 재산으로 보고 있다는 것. 저녁 식사도 극찬을 받았어요. 콜린스 씨가 물었습니다. 이 훌륭한 요리가 어느 사촌의 솜씨인지 알고 싶다고요. 하지만 베넷 부인이 약간 쌀쌀하게 바로잡았죠. 우리 집에는 훌륭한 요리사가 있으며 딸들은 부엌에 발도 들이지 않는다고요. 콜린스 씨는 실례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부인이 괜찮다고 했는데도 사과가 계속됐어요. 후원자께서 15분 관대한 분이신 것 같소. 아, 것 같소. 아, 레이디 캐서린 만큼 관대한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2번이나 로징스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어요. 토요일 저녁에는 직접 사도마차를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그녀를 오만하다고 하지만 전 그런 걸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저한테는 마치 다른 신사에게 말하듯이 대해주세요. 현명한 분이시군, 베넷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의 바르시다. 목사에게 친절하다는 건 칭찬할 만하지. 사제관은 편하신가? 수리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콜린스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사제관 자랑을 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집이 작은 편은 아니지만 레이디 캐서린께서 수리와 가구 배치에 대해 직접 조언해 주셨다는 걸 자랑했어요. 레이디 캐서린 따님도 계시오? 따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앤드버 양이에요. 막대한 재산의 상속녀이시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혹시 결혼은? 안타깝게도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아직이에요. 그 바람에 사교계에도 잘 안 나오시거든요. 제가 레이디 캐서린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앤 양이 사교계에 안 나오시니 영국의 궁정이 최고의 보석을 빼앗긴 셈이라고요. 레이디 캐서린께서 그 말씀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섬세한 칭찬을 잘하거든요. 언제든 상황에 맞는 말을 준비해놓고 있어요. 좋은 판단이요. 베넷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칭찬을 즉흥적으로 하는 거요. 아니면 미리 준비해 놓는 거요. 보통은 즉흥적으로 보이게끔 준비합니다. 물론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베넷 씨의 기대는 완전히 충족됐습니다. 사촌은 기대했던 만큼 우스꽝스러웠고 베넷 씨는 만족스러운 침묵을 유지하며 즐겼어요. 가끔 엘리자베스와 눈이 마주칠 때면 아버지와 딸 사이에 무언의 즐거움이 오갔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자 베넷 씨가 콜린스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콜린스 씨는 기꺼이 승낙했지만 소설책이 건네지자 깜짝 놀라며 물러났어요. 자기는 소설은 절대 읽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다른 책들이 제시됐고 포드라이스의 설교집을 골랐습니다. 리디아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콜린스 씨가 엄숙한 어조로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세 페이지를 못 넘기고 리디아가 끼어들었습니다. 메리턴의 최신 소식을 키티한테 속삭이기 시작한 거예요. 콜린스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책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젊은 숙녀분들이 진지한 독서에 관심이 있으실 줄 알았는데 분명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넷 씨를 돌아보며 보드게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베넷 씨는 사촌의 어리석음을 더 관찰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주사위 놀이를 권하고 콜린스 씨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친절하게 가르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사촌이 바보인 건 확실한데 무해한 바보인지 위험한 바보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콜린스 씨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은 진짜 목적이 있었습니다. 롱본에 온 건 화해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그는 아내를 찾으러 왔어요. 베넷 부인과 단 5분간의 대화에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5분간의 대화에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제인에게 빅리 씨라는 유력한 구원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죠. 콜린스 씨는 난관에 부딪히면 빠르게 방향을 트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인에서 엘리자베스로 타겟을 수정하는데 저녁 한 끼면 충분했어요. 엘리자베스가 나이 순으로 바로 다음이었고 제인 못지않게 이뻤으니까요. 베넷 부인은 이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제인은 빅리 씨 몫이었고 엘리자베스가 콜린스한테 가면 두 딸을 한꺼번에 시집 보내는 셈이었으니까요. 리디아가 메리턴에 가자고 했어요. 장교들을 만나러요. 이 두 막내 딸들한테 메리턴 마을은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모 필립스 부인 댁이 거기 있었고 이모 집은 최신 연대 소식의 허브였거든요. 어느 장교가 진급했는지, 누가 최근에 결혼했는지, 누구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지 이런 정보가 24시간 순환했습니다.
콜린스 씨도 동행했어요. 베넷 씨가 기꺼이 보내줬죠. 서재에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콜린스가 나가자 기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길을 걷는 동안 콜린스 씨는 주로 엘리자베스 옆에 붙어 말을 걸었습니다. 레이디 캐서린 이야기를요. 사제관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레이디 캐서린이 가끔 마차를 타고 와서 직접 칭찬해 주신다는 이야기. 한 가지 주제로 쉬지 않고 20분을 말하는 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어요. 메리턴에 도착하자 리디아와 키티의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데니 씨를 발견했거든요. 장교 한 명이었는데 옆에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남자. 두 사람이 건너왔습니다. 데니 씨가 소개했어요. 조지 위컴. 얼마 전에 제대해서 데니 씨의 소개로 이 연대에 입대할 청년이라고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위컴에게 쏠렸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위컴은 눈에 띄게 잘생겼거든요. 균형 잡힌 체격에 세련된 얼굴, 편안한 미소, 소개를 받자마자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긴장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매너.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하시와는 정반대의 남자라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빅리 씨와 다하 씨가 말을 타고 길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인사를 하러 다가왔어요. 빅리 씨가 네더필드에서의 안부를 물었고 제이는 잘 있느냐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답하는 사이 우연히 다하 씨 쪽을 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다하 씨와 위컴이 서로를 알아본 거예요. 두 사람 다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위컴은 하얗게 질렸다가 모자에 손을 대고 인사를 했고 다하 씨는 남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한마디도 없이. 빅리 씨와 다하 씨가 떠난 뒤 데니 씨와 위컴이 같이 걸으면서 필립스 이모댁까지 함께 갔습니다. 리디아는 이모한테 위컴과 장교들을 다음날 저녁에 초대해달라고 졸랐어요. 이모는 흔쾌히 승낙했고 콜린스 씨에게도 정중히 초대장에 갔습니다. 콜린스 씨는 감사해야 하면서도 주의할 점을 언급했어요. 자기는 성직자이므로 카드놀이 같은 세속적 유흥은 삼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사양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 모순을 본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엘리자베스는 생각에 잠겼어요. 다하 씨와 위컴 사이에서 벌어진 그 한순간 서로를 알아보는 표정, 변하는 얼굴색, 차가운 침묵, 대체 무슨 사이인 걸까요? 위컴이라는 매력적인 장교가 등장하고 콜린스 씨의 뜻밖의 청혼이 베넷가를 뒤흔듭니다. 북시네마, 읽지 않아도 명작을 만나는 곳,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